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 1, 2월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같이 해야 될 지금 1, 2월 달 수업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교재가 지금 뭐 다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교재가 이제 키위교육학이라는 교재인데, 1편을 이제 1, 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두 권이거든요. 키위교육학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그래서, 1권은 1, 2월 달 수업 용 교재고, 이제 2권은 2편은 3, 4월 달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임용고시 보시려고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모두 이제 우리 모두 공통으로 봐야 되는 교육학논술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이제 교직 과목을 통해서 교육학의 몇 가지 과목들을 이제 접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실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학 논술 문제를 낼 때는 딱히 특정 영역에서만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지한 이러이런 영역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고지한 영역이 크게 나누면 한 6개 영역이고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12개 영역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영역인데, 그게 바로 이 우리 1, 2월 달에 다룰 이렇게 교육학 키위 1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그 네 가지 영역이 첫 번째 교육 행정 영역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그 다음에는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평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최근에 한 9년 이제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9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8년 9년 동안 요 네 영역에서만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치러졌던 그 작년 11월 달 시험에서도 요 네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최근 한 8, 9년 동안 쭉 요 네 가지 영역에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1순위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요 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네 가지 영역 외에 기타 나머지 영역은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나 들거나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외의 기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건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8년, 9년 계속 요 네 가지 영역에서만 출제가 됐으니 이제 손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요 네 가지 영역만 공부를 하면 되겠다. 나머지 영역은 뭐 안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요 네 가지 영역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수험생들을 이렇게 변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골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언제 어떤 식으로 뒤통수를 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 네 가지 영역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오겠지라고 해서 이걸 준비해서 갔는데 막상 내가 시험을 보는 그 해가 뭐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그 해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도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만 오랫동안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슬슬 좀 다른 영역을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스타일은 뭐냐면은 가능하면 최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제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조금 공부를 하고 싶죠.
제가 여기 노량진에 이제 강의를 한 지 이제 벌써 한 23년 차가 된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23년 차가 됐는데, 제가 23년 동안 임용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학생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요. 저 정말 넘치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대개 그 속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대한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는 좀 좋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비난한 거 아니고, 뭐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노력하고 많이 얻고 싶은 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본인이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험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임용고사, 이거는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더 이제 인생을 사실 텐데,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 뭐 몇십 년의 나의 인생이 이제 완전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수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면 좀 안전하게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걸고 하는 준비고 시험인데, 너무 이렇게 도박하듯이 어떤 그 효율성만 따져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도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직업 아닙니까? 장차 아이들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장차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어떤 인생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요령으로, 나는 이렇게 요령으로 교사를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안전하게,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요 네 가지 영역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당장 뭐 올해 어떤 식으로 그 영역에서 갑자기 영역을 바꿔서 출제될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장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3, 4월 달에 우리 다룰 영역이나 내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특히 1, 2월 달이 굉장히 이 다루는 영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 제가 했던 이제 수업에서 올해 약간 이제 변화를 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공지사항에도 저기 잠깐 써놨는데, 직강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 501 프로그램에서 오늘 공부 완료라는, 오운완이 아니라 50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시에서 5시라고 되어 있고, 장소는 6층 스터디실이라고 했는데, 일단 6층 스터디실 안내 말씀드리면, 6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왜 손 씻는 개수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터디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3시부터 5시에 저 스터디실에 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수업은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그다음에 공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전에 수업하는 거 복습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복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3시에서 5시 사이에 스터디실로 오시는 겁니다. 딱히 순서 정해놓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그냥 완료되는 대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물어볼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질문을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은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교육학적인 개념이나 지식을 글로 이렇게 쭉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리고 단숨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업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배웠어. 그럼 배웠다고 해서 이게 곧장 써지느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 그걸 좀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과 그다음 그걸 떠올리는 것과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글로 푸는 것과 이건 약간 조금 다 별개의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이게 즉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내가 쓰거나 이렇게 술술술 써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를 좀 밟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뭐냐면은 일단 배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일단 그걸 말로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말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써지는 거지, 이게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걸 말로도 표현을 못 하는데 글로 써지느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업에서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는 반드시 오늘 안에 얘도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몇 가지 좀 물어볼 겁니다. 몇 가지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그 본인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와서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안 온다고 해서 제가 잡으러 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 기억하고 있다가 왜 어느 선생님 안 왔지? 뭐 이래갖고 막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쪼거나 하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학생들께 어느 정도 이렇게 수업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알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안다고 하는 게 우리 이 임용고시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써줘야만 아는 거거든요.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다 안다고 해도 막상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못 썼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걸로 그냥 우리는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아까 수업에서 우리가 했던 거 이런 거 떠올려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수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들 얼마나 떠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 시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동안 제가 그냥 저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요 정도면 또 내가 한번 이렇게 쭉 그래서 좀 선생님 앞에서 좀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가 되시면 저 시간 안에 올라오셔가지고 테스트를 받으시면 되고, 뭐 테스트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한 뭐 4-5개 정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핵심적인 거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올해 한번, 특히 1, 2월 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진행을 하도록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강생들도 그렇고 직강생도 그렇고 인강생도 그렇지만 그 1, 2월 우리 수업 2달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은 뭐냐면 예습과 복습을 좀 하시라고, 요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은 뭐 그냥 오셨으니까 뭐 예습 이런 거 오늘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오늘 이제 1시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대략 내일은 대략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일 수업 끝나면 대충 다음 주 월화해서 어느 정도 진도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진도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습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수업하기 전까지 그 제가 예고한 그 분량을 한번 이렇게 쭉 집에서 읽어보시는 거, 그게 예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쭉 읽어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습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읽으세요. 너무 주입식해서 읽지 마십시오. 제가 이 1월 달에 특히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1년 중에
이 1월 달, 이 초반부가 가장 여러분들 의욕이 가장 뿜뿜할 때거든요. 막 의욕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동기도 한껏 올라가 있고, 그래, 내가 이제 이 임용시험에 뛰어들어서 분명 이제 이번에 단번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막 이 계획도 많이 세워놓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막 의욕도 충만하고, 아마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내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에서. 그러면은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뒤로 가면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 달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한 11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의욕에 충만해가지고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공부를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페이스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지금 1, 2월 달에 교육학 공부하는데 1, 2월 달 교육학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날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내용을 외우면서 거기에다가 뭐 서브노트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막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이렇게 짜지면은 유지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1, 2월 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암기,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한데 암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한다라는 건 언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5월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교육학의 어떤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것까지가 1월부터 4월까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1, 2월 동안 뭘 하시냐면은 예습과 복습을 하시는데 예습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것도 막 힘이 들어가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미리 읽어보면서 이걸 완벽하게 다 하게 한 다음에 가야지 이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앞에 뭐가 있지? 이 다음에 내용이 뭐가 있지? 그냥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그런 용도로 그냥 예습을 한다. 요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행정 내용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으면은 사실 그 교육행정의 이 내용이 전부 다 동일한 비중으로 내용이 중요하냐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교육행정에 있는 내용 안에서 특별히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알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예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그냥 약간 확인하는 정도로만 예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강의 오셨고 저랑 같이 그 부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 중엔 특히 요런 이론이나 요 내용이 중요하구나 강의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는 그 중요한 내용 강의 시간에 제가 짚어드렸던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복습하시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매주 예습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그 복습을 저 오운환을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운환 저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복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철저히 하시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1월, 3월 2달 동안 우리 요 내용을 이 교육학 4가지 영역을 3번 반복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학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거를 한번 제대로 훑어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이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남들 열심히 공부할 텐데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0년 넘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정말 고시생처럼 막 열심히 하게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되려나?
예, 그 정도고, 그 다음 한 20% 정도가 좀 적당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공중 이렇게 건너뛰면서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2월 달에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을 무려 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거를 봤어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한 공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예습 복습하는 거, 예, 우리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제 오운환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매일매일 제가 직강생들 대상으로 오운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질문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인강생들에게는 그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질문 보고 내가 인강을 통해서 배운 내용 중에서 요 정도는 내가 말로 하거나 좀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문제는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이 예습복습만 철저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만으로 굉장히 얻는 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예습복습 하시면서 가능하면 그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단권화 작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서브노트를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권화 작업을 좀 그때 해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하는 단권화 작업하는 것까지를 넉 달 안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단권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런 걸 이렇게 노트 정리 이런 거 잘 너무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 교재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인드맵이 한 2, 3주 뒤에 새로 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마인드맵과 이번에 새로 출간된 마인드맵이 사실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요. 오타 교정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지 좀 바꾼 요 정도라서,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 마인드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직 마인드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새로운 판이 나오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인드맵이 뭐냐면은 제가 하는 전체 내용, 1월부터 4월까지 하는 전체적인 그 내용, 우리 교육학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쫙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전체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맵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교육학적인 개념이나 내용에,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내용의 한 80%, 85% 정도는 이미 그 안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본인이 단권화 작업하기, 이제 사실 그게 말이 쉽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정리하고 뭐 이러려다 보면 그것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작업 나 잘 못한다, 혹은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인드맵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마인드맵 중심으로 그때 수업에 했던 것 중에 마인드맵에는 없지만 내가 좀 더 첨가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그런 것만 약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그걸로 단권화 작업을 끝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효율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수월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인드맵 교재는요, 제 7, 8월 달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쭉 수업을 하실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사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때 같이 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마인드맵 중심으로 그냥 단권화 작업을 끝내시면, 자, 아까 제가 본격적으로 암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죠? 5월 달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까지 단권화 작업을 좀 끝내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4월 달까지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단권화를 하건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단권화를 하건 4월 말까지를 끝내면, 그 다음에 5월부터는 그 마인드맵 혹은 단권화된 그 책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돌리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플러스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중에 1, 2월은 예습복습을 통해서 이제 특히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1, 2월의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막 초반부터 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달리실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 수험생분들에게, 제 수강생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굳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막 이렇게, 특히 교육학과 관련해서, 전공은 제가 모르니까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 따로 계획 짜실 필요 없이 그냥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1, 2월은 아니지만 3월부터는 이렇게 문제도 조금씩 드리거든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써보실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드리는데, 제가 문제 드리면 그냥 그때 그 주에 맞춰서 그냥 그 문제 써보고, 이런 그것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수업의 특성상 뭐가 있냐면, 저는 주입식 교육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1년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5월 달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암기를 안 해도 수업을 듣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바로 뭐냐? 저는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1, 2, 3, 4월 달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나름 막 재밌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와, 재밌다 막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말씀을 드리고 막 이러니까 재밌어 막 그러고 재밌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 들으시던 다가도 나중에 가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그때도 수업을 하는데 약간 표정들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저 선생님 저 얘기 또 해? 막 이러면서, 지겨워. 막 약간 이렇게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선생님 저 얘기 또 해? 저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생각 다 나는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나야, 그 정도까지 지겨울 정도로 대표를 해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고, 그 정도는 돼야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해주지 않으면은 시험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학자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개념 뭐 언뜻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뭐였지? 가물가물 이렇게 된다고요. 고득점을 받으려면 정말 썩은 석소가 나올 정도로 정말 지겹다, 짜증난다 라고 할 정도로 반복을 해야만 우리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이 약간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하는 이제 교육학 내용은 5, 6월에 기출 분석을 하고 7, 8월에 마인드맵 반하고 9, 10, 11월에 그 모의고사 반을 하는데, 이 5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작업은 1월에서 4월에 했던 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기출 보면서 반복하고 마인드맵 보면서 또 반복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쓰면서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시험장 가면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문제에서 어떤 학자의 관점에서 하는 순간 갑자기 자동으로 이렇게 리플레이가 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쫙르르 이렇게 리플레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짜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갔다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대고 플러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계획까지 짜는 것도 사실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프로그램은 제가 짜는 거고, 저는 이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그때그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 달에 와서 제가 하라는 거 쓰라면 쓰고 외우라면 외우고 정리하라면 정리하고 예습복습하라면 하고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 말씀을 이제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키위교육학 1권에 사실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논술 글쓰기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논술문에 관해서 2페이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 말씀 제가 따로 특강으로 이거는 따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논술 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언제 할 거냐면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수업 1시에 끝나는데 1시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요 논술문 그 글쓰기 특강을 같이 할 거거든요. 촬영도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은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특강 시간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강생 분들은 그 1시 이후에 이 특강은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왜냐면 어차피 이거 찍고 난 다음에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뭔가 나는 일정이 있고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특강 참여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인강으로 제공되는 거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온 김에 그냥 그 특강까지 듣고 가야지 하시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는 내일 우리가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고, 곧장 교육학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우리가 한 30페이지, 31페이지 요 정도 보시면 맨 처음에 등장한 게 교육행정이에요. 자, 교육행정이 제일 1순위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육학 논술 시험이 2013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2012년 겨울부터. 원래 임용고사라는 거는 199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임용고사 시험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되면서 약 20년 동안 교육학은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육학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2012년 겨울, 2013학년도부터 이렇게 논술형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술형으로 바뀐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됐는데, 교육행정은요, 13년 동안 매해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단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이제 교육행정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 전체 교육학 영역 중에서 일단 1순위, 이게 바로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교육행정 보시면 흐름도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교육행정 흐름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목차이자 동시에 전체 이 교육 행정 영역에서 그동안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가를 쭉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행정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8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표기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에서 고루고루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서도요, 교육 행정이 가장 문제 출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이제 30문항 시험을 봤는데 매해마다 그 30문항 중에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교육행정 영역에서 나왔고, 객관식 시절에도 그때도 그래서 교육행정이 가장 좀 출제가 많이, 문항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논술형 때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물어본 그게 바로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매해년도마다 반드시 하나 출제가 되는 게 교육행정이다. 그리고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기출표기는 옛날 객관식 기출표기부터 최근 논술형 표기까지 지금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떤 영역에 뭘 중심으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좀 더 그래도 효율성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장 행정학 이론과 교육, 이 부분이 보시면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좀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동기이론도 꽤 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3장에서는 누굴 많이 물어봤다? 허즈버거의 동기위생 이론을 상당히 과거에 많이 물어봤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허즈버거 동기위생 이론 같은 경우 객관식 시절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논술형으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이 높다. 논술용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객관식 시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 논술용으로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앞으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그걸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이론 중에서는 허즈버그 같은 경우가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4장 지도성 이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출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뭐가 많이 됐냐? 아랫부분으로 보시면 그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꽤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객관식에도 출제가 됐고 논술형으로도 이미 한번 출제가 됐구나. 2019년 중등 논술로 출제가 됐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논술 문제의 특성상 한 번 출제된 영역은 물어본 건 다시 안 물어보지 않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식이야 뭐 옛날 물어봤던 거 또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논술형은 벌써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 2019년에 물어봤으니까 이제 출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논술형도 과거에 물어봤던 거 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절대평가. 목표지향 평가가 논술형으로 이미 한 3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도 이미 한 3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출제를 합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예전에 물어봤던 거 다시 재출제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재출제를 하느냐. 물론 이거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가장 텀이 가장 짧았던 게 뭐냐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물어본 걸 올해 물어본 적은 있고, 하지만 작년에 물어본 걸 연이어 또 올해 물어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에 물어본 건 당연히 올해는 안 물어봐요. 하지만 재작년에 물어본 것까지는 또 반복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 변혁적 지도성 2019년에 물어봤으면 지금 벌써 한 6년, 7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텀이 이제 길어진 거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직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이 조직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넘기셔서 보시면은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왜 전문적 관료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뭐 이완 조직이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좀 자주 물어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물어봤죠. 장학도 특히 보시면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해서 왜 약식장학, 발전, 임상, 동료 뭐 이런 식으로 이 장학의 유형을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도 많이 물어봤고 논술형으로도 또 이제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7장 교육 기획과 정책에서는 특히 뭐 물어봤냐면 의사결정 모형 부분. 이 부분이 옛날에도 많이 물어봤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논술 문제로 이제 물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8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영 기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사실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요. 객관책 시전에는 좀 뜨문뜨문 물어봤지만, 근데 최근에 이 우리 각 논술 물어본, 특히 행정과 관련해서 물어본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이런 기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좀 더 물어보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법령을 물어본 거잖아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뭐 이거를 뭐 어떤 연수라고 하느냐, 명칭을 쓰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법령에 관련된 건데, 근데 사실 옛날에 교육행정의 객관식 시절에는 반드시 법령을 한 2문제씩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선배들은 교육법을 아예 따로 공부를 했었어요.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부터 해가지고 한 12개 법령이 있거든.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거를 다 일일이 법령을 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험에는 어떤 식이냐면 다음은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다음 중 틀린 게 뭐냐 골라봐라. 그래서 진짜 법령 조항이 하나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짝살짝 말 바꿔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 법령을 하나하나 이렇게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논술형으로 바뀌면서는 우린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법령은 안 물어볼 거다. 아니 논술 시험에서 무슨 법령을 물어봐. 그건 객관식에서나 이렇게 골라내게 한 거지. 이걸 뭘 물어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한동안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법령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죠. 그게 바로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조항, 법적 주체 세 개가 뭐냐, 그걸 법령에 의거해서 써라 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2년 전에 그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놀랬던 거죠. 이제 법령도 물어본다고, 교육행정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게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제 자랑입니다.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법령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을 물어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물어볼 법령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원 연수에 관한 걸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법령 물어보는 게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타깃이 뭐냐면 당장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발령받아서 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딱 본인에게 적용이 되거나 마주치게 될 것들과 관련된 법령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러니까 당연히 발령받아서 학교 가시면 바로 당장 그 학기에서부터 마주치게 되고 보게 되는 어떤 조직 중에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고, 발령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되셔가지고 교사가 되시면 당장 여러분들이 적용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원 연수, 승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법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교육행정에서 물어본 게 약간 실용적인 거, 실무적인 거, 지금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뭐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흐름이 살짝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8장 그 학교 경영의 개념과 기법 이 부분도 그동안 논술형으로는 잘 안 물어봤는데 살짝 좀 물어볼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그래서 매번 영역마다 처음 들어갈 때 항상 이 흐름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각각의 그 챕터에서도 특별히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봤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봤던 거를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시험 문제가 크게 한 4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칸 문제당 그 안에서 쓰라는 요소들이 뭐 한 4개씩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4문제 나오는데 뭐 매번 똑같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4문제 중에 한 50% 정도, 한 2문제 정도는 이미 과거에 5번 이상 기출됐던 거 위주로 물어봅니다. 이미 예전에 좀 많이 물어봤던 거 위주로.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이미 과거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기출됐던 거.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정도가 한두 번 물어봤거나 과거에 아니면 한 번도 안 물어본 거. 를 물어본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좀 그래요. 그 조금 이제 구체적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부터 빨리 숙지를 해야 됩니까? 5번 이상 기출된 거. 예전에 좀 많이 물어봤던 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쫙 머리에 들어왔다 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이 과거에 한 뭐 3번에서 4번 정도 물어봤던 거, 기출됐던 거 쫙 정리해서 입력하셔야 되고, 이것까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에 아주 조금 물어봤던 거, 1번, 2번 정도 물어봤던 거,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도를 보시면은 내가 어떤 걸 일단 좀 더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반드시 머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더 어떤 그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1장 교육행정의 기초 이 부분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은 뭐 막 힘들여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정리하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시는 정도 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나오는데,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제일 먼저 보시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합리적, 조직적, 협동적 지원 관리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육 행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이따가 뒤에 보면 성격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교육 행정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주된 목적은 뭐냐면 애들을 잘 교육하려고 교육 행정을 잘 하려고 하는 거지, 행정을 잘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은 상당히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교육행정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각 한 5개의 정의가 등장할 겁니다. 학자들마다 교육행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굳이 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제일 먼저 국가통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국가통치론에서는 교육행정은 뭐라고 그러냐? 교육행정이란 국가의 행정 중 여러 행정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 그게 그냥 교육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정의하는 거를 국가통치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내무 행정이라든가 경찰 행정이라든가 뭐 외교에 관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한 행정이고 그게 바로 교육 행정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통치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교육 행정 자체가 갖고 있는 뭔가 특성을 보여주는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정의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닥 이야기를 안 해요. 이에 비해서 그러면 교육 행정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조건 정비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제가 볼 땐 다 뭐 굳이 막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교육 행정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조건 정비론이다. 그리고 조건 정비론에서는 이렇게 교육 행정을 정의한다.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정비론에서는 교육 행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면 교육 행정이란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다. 예,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조건 정비론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행정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조건 정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행정이란 수단적인 봉사적인 활동이다. 교육 목표를 도와주기 위한.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육 행정에 대한 정의고, 굳이 교육 행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딱 요거 하나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행정과정론입니다. 행정과정론에서는 교육 행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정과정론은 그러니까 교육 행정은 이러이러한 단계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단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 행정을 정의하는 그런 입장을 행정과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정론은 학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육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단계 제시가 학자마다 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마다 나름 뭐 이렇게 5단계다, 뭐 이렇게 6단계다 이렇게 단계를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행정의 단계를 제시하는 입장에서 교육 행정을 정의하는 걸 행정과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시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 행정이란 기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이 5가지 요소를 가진 것이 교육 행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 행정의 어떤 단계나 과정을 제시하는 게 행정과정론이라고 한다면, 이에 비해서 협동행위론이 있습니다. 자, 협동행위론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합리적으로 계획된 과정과 절차에 따라 교육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제반 조직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협동적 행위다. 예,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해요. 협동행위론에서는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입장의 포인트는 이건 거죠. 행정이라는 거는 어느 한두 명의 행정가가 잘해서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관 한 명만 잘한다든가, 뭐 어느 분야에 뭐 차관 한 명만 잘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그 행정이 잘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행정이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어떤 공유를 하고 협조를 해야만 행정이라는 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협동적인 행위다.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떤 교육 행정을 정의를 하는 거를 바로 협동행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입장은 교육 지도성론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 행정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조건 정비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 지도성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뭐 따로 정리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교육 지도성론에서는 교육 행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육 행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교육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존의 어떤 행정은 이 교육 지도성에서 생각하는 행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행정은 가능하면은 모든 학교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 행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교육 행정을 할 것인가에 많이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의 모든 작용은 다 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시내에 뭐 한 10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100개의 고등학교, 거기에 그 학교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교육 행정은 거의 다 똑같았잖아요. 모든 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과 복지와 뭐 아니면 적용된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다 똑같았다는 거죠. 행정이 거의 다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 현대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 결국 행정이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의 목적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다르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마다 또 생각하는 본인이 어떤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건 전혀 싹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 행정적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애들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면 진정한 교육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각자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행정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걔네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교육 지도성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교육 지도성론은 교육 경영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런 거, 어떤 학생을 어떤 교육 조건을 갖춰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무조건 행정 편의적으로 위에서 뭐 교육부 이런 데서 뭐 매뉴얼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이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각 학급마다, 각 학생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여기에 맞춰서 행정이 다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그게 바로 교육 지도성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행정은 바로 이렇게 교육 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이다라고 개념 정의하는 게 바로 교육 지도성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교육에서 엄청난 화두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개별화 교육이죠. 초개인화 교육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애들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이제 우리 학령 인구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옛날에는 너무나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뭐 한 반에, 저는 초등학교 때 70번대까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번까지 있었습니까? 30번대? 혹시 40번대? 40번대까지는 아니고요. 제 딸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가 좀 여기저기서 오는 초등학교라서 그래도 인원이 20번대로 있었는데, 제 딸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딸아이가 마지막 번호였거든요. 16번이었어요. 고등학교인데. 16번인데 반이 5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학생이 8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한 학년이 70명인 경우.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반 70번대까지 있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교 다닐 때 100번까지 있었다고, 한 반에.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랑 나랑 같은 나이인데 아무리 많았던 건 많은데 100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물론 그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자기네 옆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한 학기가 딜레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한 학기 동안 저 그 초등학교에 배정받아야 되는 애들이 일시적으로 여기에 이제 배정받는 바람에 자기 한 반에 100명도 있어 봤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70명도 너무한데 100명은 어떻게 수업은 했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은 한 반에 애들이 10명대. 근데 앞으로 몇 년, 한 10년 지나면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현장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행정에 관한 정의도 그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좀 잘 적합한 게 뭐냐. 기존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건적 미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뭐냐? 저는 교육 지도성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의 정도만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 정의들은 그냥 이런 의견이 있었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행정은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 있고 특수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성격으로는 첫 번째, 보시면 아주 옛날에 조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교육행정은 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교육행정은 행정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도와주는 게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 그런 면에서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혹은 봉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육행정의 성격이라고 하고, 같은 맥락에서 역시 기술적인 수단적인 성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행정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술이지 교육행정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행정의 성격으로는 우리가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교육행정은 여러 행정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뭐 내무행정, 뭐 경찰행정, 외무행정, 국가의 여러 행정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인데, 근데 교육행정은 다른 행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행정은 여기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직접적 성과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 5년, 10년 잘 행정을 잘 운영하고 교육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확 성과가 드러나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교육의 성과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 좀 애들 좀 몇 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갑자기 애들이 다 막 IQ가 올라가고 애들 성적이 다 올라가고 애들이 다 막 바른 인성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난감한 게 뭐냐면 결과가 잘 눈에 안 보이고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그닥 이렇게 결과가 잘 보이지가 않고, 또 조금만 잘해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이게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만 가까스로 뭔가 약간 좋아지거나 아니면 좋아진다 해도 그닥 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행정은 한편으로는 학생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교사들도 고려해서 교육 행정을 해야 되고 학부모도 또 고려를 해서 교육 행정을 해야 돼요. 학생은 미성년자고 교사는 나름 뭔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학부모들은 일반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 뭔가 입맛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교육행정을 맡아야 되냐? 정말 교육에 관해서 잘 아는 뭔가 전문가들이 교육행정을 담당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이렇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육행정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전공하거나 교육계 출신이 아니라 경제나 뭐 이런 쪽 출신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장관을 담당하시면 되게 난감하실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를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게 막 계산이 돼야 되고 막 보여줘야 되는데, 교육은 돈만 엄청 이렇게 잡아먹지 성과가 안 나오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이제 교육 행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교육 행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성격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교육 행정에서는 이제 민주적 성격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념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교육 행정은 교육을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육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교육 행정이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행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상태에서 교육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행정이 비민주적이 되면은 교육도 비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교육 행정은 상당히 이런 민주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중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육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교육 행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은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어떤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되어야 된다. 이게 교육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 성향을 띠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는 특별한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파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교육 행정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어떤 뭐 정당인 정권을 잡느냐, 어떤 거를 표방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교육도 좀 영향을 받아요. 더 옛날로 가면은 오히려 고대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데는 아예 이 교육과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은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중립적으로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어떤 진공 상태에서 교육이라는 게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근데 이것이 특별히 어떤 뭐 정파를 지지한다든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교육이라는 건 현실에 의거해서 그때 현실을 반영해서 뭔가 역동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치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특정한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파를 쫓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했지만 항상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교육 문제가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리 강구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결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때 현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제 역동적인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정치적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행정은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교육은 정치에서 분리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정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치적 성격이 아예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교육 행정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독자적 성격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행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독특한 성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정도면 됩니다. 굳이 정리를 하시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참고 삼아 보시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교육 행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으로 첫 번째 교육 조직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게 바로 뭐냐? 뭔가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사회화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교육은 공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거는 되게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운영할 때 항상 공공, 대중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독특한 성격으로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능상 매우 복잡한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교수학습인 거잖아요. 이 교수학습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 그때그때 누구냐, 또 그거 둘러싼 교육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이 가르쳐도 막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 행정의 대상이 되는 어떤 학교, 그거에서 중요한 기능, 교사수 기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행정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교육 행정은 그 학교의 특성상 학교가 인간관계 친밀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 조직은 안 그러겠지만 학교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끼리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사가 이제 성인으로서 미성숙자인 또 학생들을 이제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타 다른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인간관계 친밀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학교 조직은 교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좀 가장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바로 뭐냐? 내가 행정을 해야 되는 이 대상들이 전문가 집단인 경우에 이 행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특성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상들이 전문가들이 많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행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학교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각자 자기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학교 조직이 이제 어떤 전문적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을 할 때 교육 행정에 고려해야 될 뭐 그런 요소고 여섯 번째 이건 전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조직의 성과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교육 행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 행정의 어떤 성격, 정의, 성격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육 행정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수업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수업하고 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질문하실 사항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 수업 다 끝나고 1시 이후에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제 연구실이 6층에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 다 잡아먹고 막 이런 경우들 좀 있어서 가능하면 질문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제가 1시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